자, 제3회, 제3회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주택관리관계법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주택의 개념, 부속 토지가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부속 토지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아파트하고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 그리고 기숙사 이렇게 아파트하고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죠.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법에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기숙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기숙사와 관련해서 건축법에 의하게 되면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지만 주택법에 따르면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법에서는 기숙사와 관련해서는 준주택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숙사는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아니고 준주택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숙사가 이제 성격이 좀 특이하니까 잘 유념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업 또는 면지역은 국민주택의 규모를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와 관련해서는 주거전용 면적 기준에서 85제곱미터 이하까지, 자, 이게 국민주택 규모고, 수도권을 제외한, 자, 용도지역이 국토개혁법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업 또는 면지역일 때, 이때는 주거전용 면적과 관련해서 최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이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한 것, 일단 요건 세 가지, 지역적 요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업 또는 면지역일 때, 이와 같은 경우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는 것, 그 부분 좀 유념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준주택이란 주택 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주택의 이제 개념 출제되면 건축법에 의한 주택 외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주택 외 건축물하고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 준주택이죠. 자, 그래서 준주택의 개념 출제되면 건축물 용도가 주택 외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령상 준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주택은 일단 네 가지입니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 오피스텔,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이제 준주택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성격은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는 2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개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구분된 공간 일부와 관련해서, 구분이 된 공간 일부와 관련해서는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구분된 공간 일부는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그 다음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해서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따라 각각 세대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 기준 적용을 할 때 세대수와 관련해서 1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이렇게 이제 세대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을 할 때 구분된 세대수와 관련해서 이 부분 각각 세대수로 이제 산정하냐 그 내용인데, 이때 구분된 세대와 구분된 공간과 관련해서는 세대수에 산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구분된 공간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세대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이제 틀린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세대와 관련해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그리고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하고 5번은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 그리고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와 관련해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전용 면적 합계와 관련해서도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기준은 3분의 1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사업 주체 중에서 국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공사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 주택과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추구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하나의 건축물에 건축하고자 할 때, 자, 이때는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는 자, 원칙적으로 이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세대 이상일 때, 자, 이때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는 각각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3번에 나 있는 것,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단지형 연립주택,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관련해서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단지의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의 경우,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관련해서는 50세대 이상일 때, 이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주택 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연립주택은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3번 그게 보기에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연립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나에 있는 단지형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 따른 주택의 건설과 관련해서는 각각 규모가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개량 방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이때 이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건설이 있을 때는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공동주택 건설하는 경우 50세대 이상일 때 각각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주택 단지를 분할해서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구별로 주택 단지를 분할해서 건설, 공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는 전체 세대수와 관련해서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단지를 분할하게 되면 공구가 이제 되는 거고 이때 이제 공구와 관련해서 공구별로는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공구 간의 경계가 단지 안에 도로나 또는 부설 주차장 이와 같은 시설로 해서 경계가 나눠져야 되고 이때 경계와 관련해서 폭은 6m 이상인 6m 이상으로 해서 각각 경계가 나눠져야 주택단지를 이제 분할 건설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공구별로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구별로는 300세대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분할 건설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 신고 및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공구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 2번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세대수와 관련해서는 600세대 이상일 때 단지를 이제 분할해서 건설 공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 단지 안에 도로 등의 시설에 의해서 6m 이상의 이제 폭으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분할 건설 공급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으로부터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사 착수와 관련해서 단지를 이제 분할해서 건설 공구할 때는 최초 공구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사와 관련해서 각각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최초 공구, 외 공구.
최초 공구 외 공구와 관련해서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분할 건설 공급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3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3년이 아니고 2년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착수와 관련해서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를 분할해서 건설 공급할 때 최초 공구와 관련해서 승인으로부터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초 공구 외 공구와 관련해서는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급등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관련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각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일단 첫 번째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서 공급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택지 외 택지. 자, 그래서 민간택지인 경우입니다. 그럼 이와 두 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을 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당연히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해서 의결한 경우, 이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특구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관광특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에서 청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청수가 50층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경우와 관련된 내용이죠. 공공택지 외 택지와 관련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에서 건축물의 청수가 50층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해당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여기 세 가지에 해당이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지금 50층 이상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의 공동택이 당연히 제외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전제가 돼야 되죠. 관광특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에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일 때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이번 이제 틀린 설명이죠. 자, 그다음 4번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 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번에 나인 것 이 경우를 설명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6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가격이 이제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관련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나 있는 내용은 주택가격 급등 또는 급등할 우려와 관련해서 이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1번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의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지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거래량과 관련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200% 이상. 그 다음에 2번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과 관련해서는 20대 1을 초과하는 지역이 각각 지정될 수 있는 대상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면 공고하고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에게는 공고된 내용과 관련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4번에 나 있는 것처럼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과 관련해서 공고를 할 때 해당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과 관련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후 해당 지역에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해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하고 해제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각각 지정 또는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정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해제해 줄 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제와 관련해서 요청하는 것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 전매 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투기가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기가해지구와 관련해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관련해서만 일정 기간 동안 전매와 관련해서 제한되는 대상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투기가해지구에서는 이미 건설이 돼가지고 공급된 주택과 관련해서는 이때는 전매 제한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기가해지구와 관련해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관련해서만 전매 제한 대상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투기가해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자, 적용 주택과 관련해서는 원칙은 전매 제한이 이제 이루어지죠. 자,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이라 하더라도 지역이 수도권이 아니고 또한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고 즉 비투기가열지구면서 공공택지외 택지에서 공급이 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관련해서는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건 세 가지입니다. 수도권이 아니어야 되고 또한 투기가해지구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이 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는 주택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관련해서는 전매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수도권 지역으로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수도권에서
공급이 되는 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역이 수도권이면서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이 되는 경우. 공공택지 외 택지니까 민간택지죠. 근데 이제 공급되는 지역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때는 일정 기간 동안 전매와 관련해서 제한 대상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4번 수도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수도권이고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은 전매 제한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적용 안 되는 것, 제외되는 것.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이 되는 주택 중에서 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주택하고 그 다음 관광특구에서 공급이 되는 주택 중에서 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여기 대상 여기 이제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전매 제한 대상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다음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에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 건축법령상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여기서 이제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가 된다는 건 용적률 또는 건폐율 계산할 때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에 나인 것처럼 건축선 후퇴와 관련해서 건축선 후퇴를 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대지의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이때는 건축선하고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 이 부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니은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선의 경우 이때도 건축선하고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 각각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D가 시장이 도시 지역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4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 이때 그 사이 대지 면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일 때는 시가지 안에 건물의 위치라든지 시가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3m 이내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건축선 따로 지정을 한 경우 이때는 해당되는 건축선 후퇴를 했다 하더라도 대지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는 게 아니고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이 부분은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리얼 대지에 도시군계획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 기대인데 대지 안에 도로나 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미연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에 따라 개발행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설의 부지 기대인데 자, 이때는 대지 면적 산정할 때는
제외되는 게 아니고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8번 제외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외되지 않는 것 디귿하고 미음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 건축법상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를 하는 때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착공 신고할 때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와 관련해서 각각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청수가 2층인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층 이상인 건축물이 각각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연면적 300제곱미터인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높이가 9m인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높이 기준하게 되면 높이가 13m 이상인 경우 이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처마 높이가 8m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마 높이와 관련해서는 9m 이상일 때 각각 제출합니다. 그 다음 5번 기둥하고 기둥 사이 거리가 9m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둥하고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일 때 자, 이때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에 있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10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 건축 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와 관련해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는 것은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일 때 자, 이때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 이제 틀린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업무시설 중에서는 오피스텔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각각 건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교육 연구시설이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교육 연구시설 중에서 연구소하고 도서관은 각각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것 교육 연구시설 중에서 제외되는 것 이 두 가지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